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제가 요즘 블로그 글쓰기 관련돼서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요게 10편이 돼서 1편부터 10편까지를 묶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블로그에 좋은 글을 쓰고 상위 노출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관련돼서 누구에게 글을 쓸 것인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내 글을 볼 만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글을 쓰실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구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 타겟 키워드, 맥북을 쓰는 사람, 직무 교육을 하려는 사람, 홍대 데이트를 하려는 사람,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누가 검색하는가라고 하는 이 검색 성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PC와 모바일, 그리고 주중에 많은지 주말에 많은지, 그리고 연간 검색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블랙키위라고 하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화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검색 엔진에서 블랙키위 검색을 했고 여기 들어갔고, 아마 이 서비스는 아실 거라 생각해서 뭐 자세한 설명은 건너뛸게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맥북 윈도우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봤더니 맥북 윈도우는 최근 30일 동안에 한 3040명이 검색을 했고, PC 모바일 뭐 비슷한 수준이네요. 모바일이 약간 더 많긴 하지만 PC도 꽤 많다. 나머지는 대상 분석할 때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연관 키워드 보시면은 요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구나, 요런 정도 참고하실 수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남자 여자 성별이 나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리고 20대 30대의 연령별 조회수, 20대가 제일 많고, 그리고 30대 20대 3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에서는 뭐 크게 검색하지 않는다. 요일별로 봤을 때는 일반적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이 제일 많고요. 쭉 줄어들다가 토요일날 바닥을 찍고 일요일날 올라가는 요런 전형적인 키워드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맥북 윈도우는 1월, 2월, 3월 아마 입학식, 졸업식 요런 선물로 맥북을 받고 맥북에서 윈도우 어떻게 써야 되나? 요런 걸 많이 검색하는 것 같고요. 8월, 9월은 아마 계절학기 졸업?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신제품이 나와서 그런 건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8월, 9월도 조금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맥북 윈도우라고 하는 키워드는 남녀 성별은 비슷하지만 남자가 조금 더 많다. 연령은 20대, 30대 둘 다 많은데 20대가 30대보다는 많다. 기기별로 봤을 때는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많긴 하지만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는 PC가 꽤 많다. 그리고 평일에 검색량이 많지만 주말도 뭐 나쁘지 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이 제일 많고 그 후에는 급감한다. 7월, 8월도 약간 있긴 하다. 뭐 요런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왠지 엄청 딱딱할 것 같은 키워드 직무 교육을 한번 보면은 기기는 PC가 모바일에 비해서 훨씬 많네요. 딱 듣는 순간 왠지 회사에서 PC로 많이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 같죠. 관련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서 요런 거를 원하는구나, 사람들이 요런 걸 찾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성별은 여성, 남성, 여성이 조금 더 많지만 뭐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아까 맥북에 비해서 연령대가 꽤 높고 50대도 유효하다. 그런데 10대는 거의 없네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는 20대, 30대 대리급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검색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40대 시키는 사람이죠. 50대 결제를 하는 사람, 뭐 요런 정도로 대충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검색 봤을 때는 회사 출근하는 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일은 직무교육 거의 검색 안 하겠죠. 왜냐하면 회사 일을 주말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전형적인 회사 키워드. 그래서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많고 토일은 확 떨어진다. 그리고 왠지 1월, 그리고 3, 4, 5, 6 요때가
직무교육을 많이 하는 시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주르륵 떨어진다. 이런 특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직무교육, 남녀가 비슷하지만 여자가 조금 더 많다. 그리고 20대, 30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40대, 뭐 50대까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관련된 키워드, B2B 키워드다 보니까 PC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평일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회사 일을 주말까지 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비슷한 검색량을 보이고 있더라. 특히 3, 4, 5, 6 검색량이 제일 많더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말랑말랑한 키워드 검색해 봤습니다. 홍대 데이트 코스입니다. 2370회 정도가 조회가 되는데 확실히 모바일이 엄청 많네요.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을 하시고요. 관련 키워드가 갈 곳, 할 것, 그리고 근처 신촌 데이트, 홍대 놀 곳, 생일 데이트 코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고, 이색 데이트, 이색 카페,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요런 종류의 키워드까지 있네요. 그리고 저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 여자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는 홍대에서 많이 놀지 않는 것 같고요. 40대, 50대에 가면 절대적으로 검색량이 줍니다. 그래서 타겟은 20대고 10대, 30대 초반 요런 정도로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까지는 뭐 검색량이 그냥 그렇다가 이제 데이트 알아봐야 되니까 목, 금, 토, 일 요렇게 높은 거 이해하시죠? 그리고 검색 트렌드가 1월 많고요. 5월 많고요. 7월 많고요. 요렇게 홍대 데이트가 많은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자, 홍대 데이트 코스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남녀 검색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가 검색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20대가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고요. 10대와 30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40대, 50대는 거의 검색량이 없네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굉장히 많은 검색량이 있더라. 그리고 데이트 코스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주말이 많고 평일에는 뭐 그렇게 많진 않더라. 7월, 8월, 1월 많다. 왠지 휴가 기간, 뭐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5월도 있었네요. 5월도 뭐가 놀기 좋죠. 그래서 따뜻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 검색량이 많다. 아니면 연초 많다. 요런 정도 한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키위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쓸 글을 읽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라는 것은 타겟 키워드의 검색 성향을 분석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대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지? 라고 하는 이 검색 성향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 검색해서 알고 싶은 게 뭐지? 마지막으로 왜 검색하고 무엇을 알고 싶은가? 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추출하게 되면 이게 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맥북 윈도우를 검색하는 사람은 성별, 연령, 기기, 그리고 주간별 특징, 연간별 특징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맥북 윈도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요 사람들을 요 데이터로 한번 대략 추론을 해보면 요런 정도로 추론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20대, 30대인데 맥북을 처음 써봐. 혹은 20대인데 대학 입학 선물로 맥북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윈도우에서 맥북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맥북에 윈도우를 쓸 수 있나? 요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을 거야. 그러면 튜토리얼 중심으로 요 글들을 진행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무교육에 대한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냥 여기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자면 20, 30대 회사 교육 담당자 분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연관 키워드 있죠. 보시면은 직무 분석, 실무 교육, 원격 교육 요런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검색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홍대 데이트 코스의 경우는 요런 특성들을 봤을 때
주말에 데이트 코스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여기 키워드들 참고해 보시거나 아니면 홍대 데이트 코스보다 조회수가 많은 홍대 데이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관련된 키워드들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맥북 윈도우와 관련돼서 검색하시는 분들을 잘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분들을 잘 알거든요. 제가 요 카테고리에 있고 요런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훨씬 더 다양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무교육이나 홍대 데이트 코스 요런 주제들은 제가 잘 모르는 주제다 보니까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뭐 요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할 때 대략적으로 러프한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목에 타겟 키워드 놓고 문장을 구성하고요. 본문의 글자 수는 1000에서 2000자, 이미지는 대략 10장 정도. 뭐 늘어나도 되고 줄어도 되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갖춰라. 최소의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본문에 게시글 링크를 넣는다거나 동영상을 삽입해서 체류 시간을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케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링크 삽입, UTM 파라미터를 달아서 추적하자 라는 내용들을 적었고요. 요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또 찍었기 때문에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핵심은 검색 성향을 분석하고 그 성향이 무엇을 말하는지 핵심 내용들을 추론하고 뽑아내서 컨텐츠를 만든다. 요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키워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갑니다. 제 앞에 영상에서 이 키워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블랙 키위를 통해서 검색하는 키워드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검색 추이 등을 확인하면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의 내용, 어떻게 글들을 풀어가야 될지,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잘 아는 키워드면은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런 느낌으로 내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쫘라랑 나오지만, 내가 잘 모르는 키워드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블랙 키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월간 검색량, 그리고 관련 있는 키워드들 요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색 트렌드, 요일별, 연령, 성별까지 분석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 블로그 제목들을 확인해 보는데, 키워드를 검색해서 뷰 영역에서 요 각각의 제목들을 복사해도 되지만 전 요 사이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찌미닷컴이라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에 보면 뷰탭 순위라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의 블로그 이름 넣어주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가 쓴 거 몇 위에 노출이 돼, 그리고 연관 검색어, 그리고 통합 검색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제목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블로그 제목들을 확인하신 후에 세부 키워드를 추출하고 포스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블로그 제목입니다. 이 블로그 제목을 잘 봐야 한다. 그럼 이 블로그 제목은 어떤 특징들을 가질까요? 일단 블로그 노출에는 이 블로그 제목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로그 제목에 따라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노출의 여부는 제목에 타겟 키워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보통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꾸미고 있는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이 블로그는 대략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말하고 있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수많은 제목 중에 나한테 맞는 제목을 찾고 본문의 글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글과 동일한 주제로 글을 쓰겠다 라고 한다면은 본문 내용과 비슷한 흐름으로 포스팅을 하셔도 좋고요. 똑같이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블로그 지수 하나 노출이 되었어. 그런데 또 순위는 바뀌겠죠. 인기 키워드면 인기 키워드일수록 계속 순위가 바뀌어. 내가 노출이 되었는데 밀려서 또 블로그 지수라는 키워드로 글을 써야 돼. 이 글을 썼죠. 근데 한 3, 4주 후에 또 바뀌었어. 또 글을 써야 돼. 또 블로그 지수 관련해서 글을 썼어.
또 밀려. 또 글을 써야 돼. 한 3번, 4번 반복하면은 '도대체 무슨 글을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 키워드일수록 정기적으로 그 키워드를 노리고 새로운 글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 자, 그러면 블로그 제목들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블로그 지수로 검색을 했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제목을 아까 보여드렸던 찌미닷컴에서 긁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목 봤을 때 블로그 지수 알아보기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 알아보기를 좀 더 키워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의 소재는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려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것도 보면 블로그 지수 확인 사이트보다는 키워드로 판단을 해야, 여기도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고 하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풀어냈다. 자, 여기는 내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수가 결정된다 라고 했죠.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요거를 좀 더 키워드적으로 표현을 하면 블로그 지수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 올리기라는 세부 키워드로 글을 써야겠다. 블로그 지수 낮아진 이유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블로그 지수 올리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블로그 지수 진단 및 확인 무료 이벤트 뭐 이런 내용들은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 확인과 블로그 지수 올리기 관련돼서 포스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떠 있는 글들을 하나씩 클릭을 하고, 제 거니까 제 거랑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요 흐름대로 내가 포스팅을 진행을 하면은 뭐 큰 무리 없이 포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 지수, 블로그 지수 그래서 뭘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될 때는 남의 블로그를 확인해 봐라. 자, 폼 클렌징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블로그 1위에 뜬 글을 봤더니 여기는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세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조라는 것과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 요 두 개를 엮어서 컨텐츠를 만들었고, 여기는 장벽 강화 및 진정,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피부 진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폼 클렌징과 엮여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의 폼 클렌징이 좋다, 요런 세부 키워드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약 알칼리성과 반대인 약산성 폼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물론 내 제품이 알칼리성이라면 뭐 산성의 단점, 산성보다 왜 약 알칼리성이 더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약 알칼리성, 그리고 여기는 각질 케어나 피지 제거, 요런 키워드로 엮어서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 클렌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두고 이걸로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남의 글을 봤더니 약 알칼리성, 피부 진정, 약산성, 각질 케어, 피지 제거, 요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블로그를 보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보죠. 놀이방 매트. 일단 놀이방 매트,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층간소음 방지 매트, 딱 제목이 소음 방지 매트인데, 좀 더 조회수를 생각해 보면 소음 방지 매트보다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더 적절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장소가 들어갔습니다. 거실 놀이 매트.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뭐 뒤집기, 되집기, 배밀이, 아기 매트구나. 밑에 보니까 역시도 아기 매트, 유아 매트를 대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아기 매트, 유아 매트,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 매트. 그러니까 놀이방 매트를 다루시는 분들의 상위 5개 글만 봤을 때는 층간소음 방지 아니면은 어떤 장소를 대상으로 뭐 거실, 안방 뭐 요런 쪽, 아니면 아기 매트, 유아 매트 이렇게 대상을 넣는 요런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내가 이거 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 글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서 비슷하게 스토리를 풀어 가야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블로그 제목에서 소재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소재를 보고 그 블로그 글을 보면서 난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고, 내가 또 그렇게 참고해서 포스팅을 하시면은 블로그 포스팅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글쓰기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느냐,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뜨고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서비스들 중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정말 많지만 뭐 대표적으로 리튼이라고 있는데, 구글에서 리튼 검색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툴에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제가 여기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그리고 뭐 지식 동향, 그리고 자동 생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동 생성을 누르면 또 다른 글 있고, 뭐 요게 좋다 클릭해서 다음 단계, 또 자동 생성, 또 자동 생성, 또 자동 생성, 여러 가지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다음 단계. 자, 요렇게 되면 완성본이 나오고 제목까지 쉽게 인공지능이 만들어 줍니다. 이 만드는데 시간은 굉장히 짧죠. 뭐 이렇게 대충 쓰는데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온라인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고 검색 결과에서 우리가 문장을 찾아서 얻을 수 있는 답변들과 비교해서도 뭐 나쁘지 않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고객 식별, 목표 설정, 채널 선택, 또 다르게 하면 보시다시피 또 다른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이곳에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더라도 수많은 서비스들, 리튼이나 챗 GPT 이외에도 수많은 서비스들이 인공지능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써보신 분들은 얘기하시지만 지금은 좀 어설픈 것 같지만 나날이 사람이 실제 쓴 거와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또 글의 구성, 글의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특정 패턴이 없이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서비스의 퀄리티는 점점점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서비스. 이게 이제 검색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너무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거 1시간에 1개 이상, 뭐 좀 더 많이 잡으면 1분에 1개씩, 뭐 이렇게 수많은 글들을 생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리튼이나 챗 GPT 같은 경우에 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검색 엔진이나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수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런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검색 엔진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글인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컨텐츠로 만든다. 즉 검색 엔진에게는 이게 스팸입니다. 그래서 웹마스터 트렌드 분석가 존 뮬러라는 사람이 구글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컨텐츠는 스팸으로 분류할 것이고 구글의 웹마스터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글, 이런 글들을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이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돼서 사람이 작성한 글에 좀 더 가중치를 주게끔 업데이트를 했고요. 10월에도 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자동 생성한 컨텐츠가 많다면 페널티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감소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검색 엔진은 AI가 쓴 글을 스팸으로 생각을 하느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원본을 인공지능이 생성하진 않습니다. 다 학습을 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원본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컨텐츠는 중복 문서, 유사 문서, 비슷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면서 검색의 퀄리티를 낮추게 하는 요소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글쓰기의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기존 컨텐츠로 학습을 통해서 생성된 컨텐츠는 단순히 키워드를 포함한다거나 단순히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들만 조합을 했지 실제 리뷰나 체험이 없는 이런 컨텐츠들은 스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
구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심 컨텐츠를 구글의 웹 스팸 팀이 수동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하지만 요것도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알고리즘화해서 검색에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이 모든 포스팅을 직접 작성합니다. 두 번째, 최신 트렌드, 어떻게 글 쓰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챗 GPT나 리틴 같은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지만 복붙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없는 컨텐츠 뭡니까? 체험이나 리뷰 혹은 내 생각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앞으로 강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컨텐츠를 제작한다. 그리고 대충대충 빨리빨리가 아니라 좀 느리지만 안전하게 가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블로그를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모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내가 직접 썼을 땐 노출이 되는데 그 서비스를 통해서 글을 썼더니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지금도 네이버에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느리지만 안전하게 직접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가 강화할 거 뻔하죠. 체험 리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요런 거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더 잘 노출될 수 있고 검색 누락에 빠질 가능성은 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호신의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지식인으로 빠르게 블로그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글쓰기랑 지식인이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식인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보다 빠르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빨리 찾고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작성 시간을 굉장히 줄여준다. 그러면 지식인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식인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사용자가 답변을 다는 방식이고요. 유사문서에 엮여 있지 않습니다. 유사문서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 글을 베끼거나 비슷하게 내 블로그에 쓰면 유사문서 비슷한 글이네? 라고 하고 네이버가 노출을 안 시켜주거나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저 뒤에 노출을 시켜주죠. 그런데 블로그에서 블로그로 베끼는 것 이외에 카페에서 블로그를 쓴다거나 블로그에서 카페를 쓴다거나 이렇게 영역별로 유사한 글들을 잡아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은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쓴 지식인을 복사해서 블로그로 넣었다. 문제가 없다. 노출이 정상적으로 된다. 반대로 내가 쓴 블로그를 복사해서 지식인의 답변을 달았다. 역시 노출이 된다. 그래서 지식인은 유사문서 영역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식인은 다양한 질문의 유형과 답변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지식인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 얘기를 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질문 형식의 컨텐츠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블로그 지수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 거지? 라고 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본문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보면 아예 블로그 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블로그 지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시작이 되는. 그래서 아예 본문 구성을 질문 영역, 답변 영역 요렇게 나눠서 시작하는 블로그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마치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 저의 구독자 한 명이 저에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은 이거죠. 과연 노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검색해 봤더니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던데 이게 실제로 검색 노출에 영향이 있느냐? 요렇게 질문하는 형식. 그래서 실제로 많은 블로그 글들을 보면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구성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의 검색의 이유는 답변을 찾는
과정인 거죠. 블로그 지수 검색하면 블로그 지수가 무엇인가? 블로그 지수 올리는 법을 검색하는 사람은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면 저는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나름 경험도 있고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해볼까? 저렇게 구성해볼까?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에게 폼 클렌징에 대해서 찾아봐, 폼 클렌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폼 클렌징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키워드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폼 클렌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재를 구성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맘대로 글들을 쫙쫙쫙쫙 쓸 수가 있겠지만, 이해도가 낮거나 혹은 잘 몰라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퀄리티는 낮을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글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가 최2인데 노출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내 블로그 지수는 왜 노출이 안 되지? 자, 요 밑에도 있죠. 블로그 지수인데 노출이 안 돼. 블로그 지수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와 노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다. 또 밑에 한번 볼까요? 블로그 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 요런 질문도 있고요. 방문자 지수를 확인하는데 이유는 방문자가 늘지 않아. 블로그 지수를 궁금해하는데 외부 링크가 달아서 그런가? 요런 내용도 있고요.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질문들이 있고 하단에 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6개월째 운영 중인데 방문자가 늘지 않아. 클릭을 하면 대충 요런 답변이 나옵니다. 요렇게 답해야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거 많이 묻고 이런 거 답변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글을 하나 썼어. 그러면 그 글이 계속 상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밀리니까 또 글을 써야 돼. 또 글을 쓰면 또 밀리면 또 글을 써요.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성, 이 키워드를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하느냐, 이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지식인의 질문 답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인에서 얻은 소재, 이 소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블로그 구성을 하고, 스토리 구성은 답변에 어떻게 적었는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식인 답변이 짧아요. 짧지만 이 뼈대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붙이면은 매력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의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사항은 앞에서 제가 유사문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복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내가 복붙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이 이미 쓴 거를 그대로 복붙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복붙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지식인 질문 답변을 쓰고 그 질문 답변으로 블로그를 구성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남이 쓴 지식인의 질문 답변은 누가 활용했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식인 글을 뺏겨서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 글을 뺏긴 다른 블로그의 글을 뺏겨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인은 복붙하지 마라. 이미 누가 사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요 방법은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인을 사용하시면 블로그 글쓰기가 정말 빨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그리고 비슷한 주제, 요렇게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지수를 높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는 뭐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수많은 글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가치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줘야 네이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네이버를 계속 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글을 보나 두 번째 글을 보나 세 번째 글을 보나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들만 나온다. 이건 네이버 입장에서는 같은 글만 쓰는 스팸 블로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비슷한 글을 자꾸 만들어내는 블로그, 비슷한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블로그를 싫어합니다. 네이버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는 글, 싱싱한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는 요런 글을 다르다고 인식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블로그 지수란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블로그 지수란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좀 비슷하죠. 문장 구성도 비슷하고 문장에 사용된 단어도 비슷하고. 그런데 만약에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게 하는 것, 즉 블로그의 힘을 블로그 지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데 원본과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글을 통해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르게 한다. 요게 블로그의 글쓰기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창작해서 쓰시는 거, 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남이 썼던 글이나 내가 썼던 글들을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비슷하게 바꾸기보다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표현하는 문장의 구성, 단어 등등등을 바꿔서 쓰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타겟 키워드입니다. 타겟 키워드를 다르게 말하면은 이 글을 써서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은 키워드, 요걸 타겟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요게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글로 하나의 키워드에 노출시키자. 그러니까 요렇게 제목을 적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블로그 지수 올리기 위한 좋은 전략. 저는 블로그 지수 올리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 키워드를 꾸며주기 위한 거죠. 저는 이게 타겟 키워드입니다. 요런 제목을 저는 좋아한다는 거죠. 나쁜 예는 요런 거죠. 한 번에 많이 노출하고 싶어서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는 키워드 넣고 블로그 지수 올리기라는 키워드도 넣고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제목 하나에 3개의 키워드를 넣은 겁니다. 문장은 뭐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블로그 지수 확인 후 블로그 지수 올리기 위한 전략과 블로그 상위 노출 핵심 비법,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질이 낮은 컨텐츠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예의 사례처럼 타겟 키워드는 제목에 하나 정도 정해라. 이제 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쪽에 익숙해진다면 뭐 인기 있는 키워드, 비인기 있는 키워드 이렇게 조합해서 뭐 2개 키워드를 노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뭐 저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에 하나의 키워드만 넣어서 노출시킨다. 중요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도 이미지를 직접 찍거나 편집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이 이미 찍어 놓은 사진을 그대로 쓴다거나 편집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찍거나 편집하는 것을 사용하길 추천을 드리고요. 단 이미지는 이미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안에 과도하게 텍스트가 많아, 요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가격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요런 것들도 적절치 않은 이미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직접 대상을 찍은 요런 이미지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요런 이미지를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주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컨텐츠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블로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페이스북과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홍대 맛집을 다룬다? 요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내 블로그에 다양한 글들을 넣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주제 혹은 비슷한 주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컨텐츠를 쌓는 전략이 훨씬 더 노출에 유리하다. 자, 그리고 비슷한 주제의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하나의 블로그 글을 너무 정리를 잘해서 쓰는 거,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글들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담아 놓으시고요. 블로그는 약간 80% 정도의 완성 느낌?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읽을만해, 이런 느낌으로 써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명작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개의 평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검색에 노출이 되어서 네이버의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블로그 지수가 상승되는 뭐 그런 부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블로그 본문에 키워드를 10개, 20개, 100개 뭐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노출이 잘 되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블로그 본문에 꼭 몇 개의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공식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해 주시되 제목에 타겟했던 키워드를 3-4번 정도만 자연스럽게 넣어 주시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링크 넣으면 상업적인 글이다. 여러분 보시면은 상위 노출된 글들 중에 링크 없는 글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링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넣으면 상업적인 글이 아니라 글 자체가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요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글은 비슷한 글 안 써야지 하면서 이미지는 비슷한 이미지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유사 이미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최대한 다른 이미지, 내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워드나 메모장 이런데 문서를 쓰고 복붙하면 노출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노출 잘 됩니다. 저도 십몇 년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복붙해도 노출이 잘 된다. 반면에 내가 쓴 글을 복붙하면 괜찮다. 이런 분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남의 글을 베끼든 내가 쓴 글을 베끼든 어차피 네이버 입장에서는 똑같은 글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복붙해서 그대로 쓰는 거 안 된다. 카페의 글을 블로그에 써도 괜찮다. 앞에서 유사 문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카페는 서로 유사 문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카페의 글을 블로그에 쓰든 블로그의 글을 카페에 쓰든 어차피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든 남이 쓴 글이든 카페에 쓴 글은 내 블로그에 쓰면 안 된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막 이슈가 되는 이런 키워드들 별로입니다. 내 주제를 벗어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요런 정도만 지켜주시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남의 블로그 글을 베껴서 내 블로그에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남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내 글을 작성하는 방법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문학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글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80%의 완성도를 가진 글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같은 키워드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써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남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두어야 되는 것이 네이버에 글을 쓴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글을 써야 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비슷한 글, 유사한 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전에 네이버 검색에 반영된 내용과 비슷하다면 노출이 저 뒤에 되거나 아니면 아예 노출에서 빠질 수가 있죠.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누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노출될 블로그 글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네이버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글이다. 네이버가 아직까지 비슷한 글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글을 쓰고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오랫동안 검색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밀리면 동일한 키워드만 또 써야 되고 이 글이 밀리면 동일한 키워드지만 또 써야 되고 이렇게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 번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사람이다 보니 글 쓰는 패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블로그 지수 관련돼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순위가 밀렸어요. 또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또 밀렸어. 또 써. 밀려. 또 써. 밀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어렵죠.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키워드는 인기 키워드인데 자주 써야 되는데 내가 항상 새로운 글을 쓴다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의 글을 베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타겟하고 있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다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비슷할지언정 표현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남의 내용에 없는 나만의 내용을 끼워 넣는 거 중요합니다. 자, 블로그 초기화에 들어왔고요. 제게 이렇게 있는데 클릭을 할게요. 남의 글을 또 뺏긴 글이니까 제 거를 누가 뺏긴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의 제목입니다. 블로그 초기화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자, 변경해 보면 블로그 초기화를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요런 정도 변경은 아니고요. 요런 정도의 변경은 있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본문에서 풀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이게 원본이라면 변경은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요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나 내용은 해치지 않고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죠. 이제 바꿔볼게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블로그 초기화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블로그 운영이 영 시원치 않다고 아예 처음부터 블로그 초기화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정도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히 바꾼 거죠. 그리고 내가 참고하는 본문에는 없지만 나만 줄 수 있는 요런 내용들도 중간에 추가하시면 좋겠죠.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게 도움이 되는 블로그가 있는 반면 요거를 생각보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블로그 초기화 과정이란 지금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모든 이력, 히스토리, 운영 정보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런 초기화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블로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바꾸는 겁니다. 약간 말 장난처럼 보이지만 본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의 블로그를 베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다양한 글을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 패턴을 벗어난 수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는 모든 글들이 패턴이 다른 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인 글, 비상업적인 글 이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질이 낮은 글이냐 질이 낮지 않은 글이냐 요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검색에 노출된 글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질 낮은 글을 우리가 작성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작성하는 블로그 포스팅의 트렌드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서 오래 있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나는 이쪽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최신 트렌드도 익힐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 방법도 익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고하는 블로그에 키워드며 글의 길이며 이미지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 블로그 치수가 센지 얘가 센지도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내가 원문보다 높게 올라가면 지수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빠른 노출 순위를 대응할 수 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키워드인데 생각을 해야지 하고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사용자들은 나를 발견 못하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올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빠른 노출 순위를 대응하기 위해서 남의 글을 베끼는 효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글을 베끼고 남의 글을 참고하는 이런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방문자가 적은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일단 왜 여러분들은 방문자가 적을까요? 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 운영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예 검색 노출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일 수가 있습니다. 저품질은 아예 검색 노출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블로그 제목 전체를 검색에 넣었는데 노출이 안 돼.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저품질이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죽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품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두 번째, 블로그 지수에 맞지 않는 글을 쓰고 있다. 이 경우는 저품질과 달리 타겟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는 노출이 안 되지만 제목 전체를 넣었을 때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전체를 넣었을 때는 노출이 되고 타겟 키워드를 입력해보면 노출이 안 돼. 근데 사실 쭉 찾아보면은 저 뒤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글을 쓰고 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의 타겟 키워드가 너무 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문자를 모을까요? 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요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이 아닌 이상 무조건 방문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키워드 마스터에서 월간 조회수 500회 미만의 게시글을 포스팅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포스팅 하시고요. 1000자 이상의 글자 수 10장 이상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남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는 것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오면 좋겠다. 자, 그러면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검색을 했는데 4680회예요. 제가 이걸 써서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 블로그는 이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요렇게 해서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들 키워드들 중에 270회, 280회, 420회, 440회 우선 포스팅을 하고 노출이 괜찮네? 그러면 630회, 630회, 750회 요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작은 키워드를 찾으시는 거고 이때 작다의 기준은 주관적이지만 저는 우선 500회 미만의 포스팅을 해보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포스팅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매일 하면 좋지만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쓸 거면 그냥 일주일에 3번 정도 써라. 그런데 뭐 일주일에 1번 쓰고 2주 쉬었다 또 쓰고 요거는 별로 좋지 않다. 물론 블로그가 커진 이후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블로그를 키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제 말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조회수는 적지만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적다는 건 거의 조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회가 안 된다는 뜻은 노출이 안 됐다는 뜻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조회수는 적지만 하지만 검색에 노출이 되어서 적은 수지만 방문자가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에 3개씩 글을 쓰게 되면은 방문자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네이버에게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내가 글 써서 이 방문자가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갔어. 내 블로그 괜찮지 않니? 라는 신호를 네이버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좋을 경우 블로그의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조회수가 더 많은 키워드로 포스팅이 가능하다. 500회 미만 쭉 쓰다가 700회 한번 써볼까? 오, 노출이 돼. 800회 써볼까?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점점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뒤에 밀렸던 글들도 같이 순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방문자 그래프가 갑자기 슉 올라가게 되는 이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든 검색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네이버로부터 평가를 받아라. 평가를 받으면 지수가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적다면 무조건 이 방법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신학교 우종현입니다. 오늘은 좋은 블로그 글은 완벽하지 않는 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리고 뭐 이 글이 작가라던가
뭐 GP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로지 블로그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다라는 거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좋은 글이지만 블로그 마케팅 관점에서 나쁜 글, 바로 이런 글입니다. 좋은 정보만 제공하는 글, 링크도 없고 브랜딩도 없는 글, 그리고 방문자가 많은데 내 주제를 벗어난 글, 요런 글은 나쁜 글이다. 왜 그러느냐? 일단 좋은 정보만 제공해. 그래서 이 블로그 글 하나에 방문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아니 나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 블로그 글을 써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방문자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왔다고 해도 내가 얻는 이득은 뭐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그게 끝이면 블로그 마케팅 입장에서는 나쁘다는 거죠. 두 번째, 보통 정보성 글,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블로그 자체에 링크도 걸지 않고 블로그 자체에 업체명도 걸지 않고 그냥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블로그 글이 어떻게 내 마케팅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이게 블로그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글처럼 보이려고 링크도 빼고 업체명도 빼고 우리 브랜딩 다 안 해. 이거는 글 자체로는 좋은 글일 수 있지만 블로그 마케팅에서는 나쁜 블로그다.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데 다 내가 운영하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 이러면 이 방문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분이 가리비찜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내 블로그에 가리비찜 관련돼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자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보통 마케팅 관련돼서 글 썼을 때 한 1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가리비찜 쓰니까 한 3000명, 4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000명 들어오다가 3000명, 4000명으로 늘었다고 내 매출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엄청 많은데 나와 관련된 주제가 없어. 그 글 자체는 좋은 글일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마케팅 관점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좋은 글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좋은 블로그 글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요. 허드에서 블로그 본문의 링크까지 방문자를 끌고 오는 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블로그 글을 읽고 나한테 문의를 하게 만들고 싶어. 요게 좋은 글입니다. 세 번째, 방문자는 적지만 내 주제에 대한 포스팅.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2차 저차, 2차 저차해서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블로그 지수를 옮기면 됩니다. 저는 오신의 학교 운영자 오종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글 자체로는 너무 좋은 글이에요. 이 글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마케팅 관련 사이트를 운영한 저에게는 무슨 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알았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일을 한 거죠. 전 자원봉사자처럼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 본문에서는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 나머지는 오신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 라고 사용자를 꼬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게 있는데 대신 네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 방법은 오신의 학교에서 알려줄 거야. 이쪽으로 와 볼래? 라고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주의사항이 있거든. 그건 내가 지금 안 알려줬거든. 그거는 오신의 학교에 들어가서 계속 봐볼래? 라고 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어. 자, 그런데 너의 블로그 지수가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은 네가 이 글을 봐도 되지만 나한테 컨설팅을 받아봐. 오신의 학교에 문의해봐. 요렇게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글을 읽고 홈페이지에 클릭까지 끌고 갈 수 있게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아니 초반부터 난 낚시니까
이걸 읽어도 넌 어차피 내 홈페이지에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거고 사용자들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부의 정보들을 주면서 링크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난 너에게 더 줄 게 있어. 이 글을 읽고 나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글을 읽고 얻은 정보에 플러스 뭔가 던져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 자체가 너무 완벽해서 이 글 보고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글을 읽다 보니 나는 네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만드는 거 요게 중요한 글이다. 자, 그리고 방문자는 적지만 내 주제에 대한 포스팅이 필요합니다. 블로그 방문자 기록 이거만 보면 된다. 이거 제가 쓴 글이거든요. 요 글은 블로그 마케팅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글을 안 읽겠죠. 뭐 이 글 읽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돈을 쓸, 나한테 매출을 올려줄 그런 잠재 고객들은 얘를 검색할 수 있겠죠. 요거보다 좀 더 심한 키워드. 얘는 더 세부 키워드입니다. 블로그 초기화. 야, 이거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도 초기화는 잘 안 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건 네가 그토록 찾던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 제가 이거 왜 썼을까요? 이거는 아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로 영역을 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넌 봐야 돼.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영상을 놓고 이 영상을 봐도 되지만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로 사용자들을 끌어당기지만 이 글 이외에 네가 필요해. 난 너의 홈페이지에 가볼 거야. 라고 사용자들을 꼬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글이 좋은 블로그 글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글이 좋은 블로그 글이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초짜 블로그를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초짜 블로그인가요?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글을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검색에 노출을 시킬까? 요걸 먼저 생각하는 당신은 중급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좋은 글을 쓰지? 요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초짜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좋은 글 어차피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영상을 하나 찍었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글보다는 검색 노출을 먼저 신경 쓰자. 자, 그럼 초짜 블로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초짜 블로그들은 뭐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늘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TV를 보다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맞아! 이거 써야지!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스치죠. 그리고 대략적인 구조를 잡습니다. 이 컨텐츠를 요렇게 구성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대략 적절하게 포스팅을 하고요. 그제서야 제목을 정하고 키워드를 넣게 됩니다. 요거까지 보신 분들 중에 야, 저거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급.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초짜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뭘 쓸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뭘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소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 이 뜻은 구조를 짜야 되는데 구조를 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블로그 글 쓰는 거 맥스 1시간에 끊으세요. 1시간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은 구조를 짜기가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의 독특한 생각에 따라서 이 본문을 막 쓰다 보면은 본문을 최적화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쓸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내가 이 구조를 막 짜는데 3시간씩 걸려. 자주 포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자주 포스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내용을 보고 정하는 제목은 내가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뭘 쓸까 생각하고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스쳐서 블로그 글을 쓴다. 그리고 본문을 가장 잘 표현한 제목을 선정한다. 키워드도 같이. 요 구조는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급자들은 어떻게 블로그 글을 쓸까요? 일단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먼저 고릅니다. 키워드는 뭐 키워드 마스터라든가 네이버 검색 광고의 키워드 도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블로그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정합니다. 자, 그리고 남의 블로그나 남의 지식인을 탐색합니다. 얘네가 뭐 적었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남의 블로그나 남의 지식인을 보고 이거 써야지 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내 지수에 맞는 타겟 키워드 그리고 제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글쓰기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구조대로 본문을 구성하고 포스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출 결과를 보고 다음 키워드의 수준을 고르게 됩니다. 중급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중급들은 이렇게 하고 노출이 잘 될까요? 일단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고르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글 작성해 놓고 키워드 고르는 거랑 이 키워드는 내가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 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꾸며야겠다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고른다 라고 하는 것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남의 블로그나 지식인을 탐색하는 것은 소재를 빨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글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블로그 지식인을 탐색을 해서 이 키워드는 이런 글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를 정하면 키워드를 포함해서 제목을 작성하는데 이게 최적화의 시작입니다. 제목이 노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 규칙 보시면은 글자 수 1000자, 타겟 키워드 3, 4번, 이미지 10장 이상 요렇게 러프한 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 틀에 끼워 넣으시면 대부분 본문 최적화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빨리 찾고 제목도 빨리 정하고 본문도 빨리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주자주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급자들은 고민돼 이러다가 고민만 하다가 못 쓰는 경우 많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키워드 찾고 소재 탐색하고 러프한 규칙에 따라서 글 쓰고 포스팅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자주 포스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 순위를 보고 더 조회수 많은 키워드 써도 되겠다, 조회수 좀 적은 거 써볼까, 요렇게 노출 순위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급자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방법대로 글을 써 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블로그 본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렇다면 좋은 블로그의 조건은 뭘까? 그냥 얼추 생각을 해보면 전체 방문자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쓴 글이 상위에 잘 꽂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길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블로그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문자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주제에 맞는 포스팅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쓴 글이 상위에 꽂힌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내 블로그 주제를 알고 내 블로그 분수를 알아서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 체류 시간이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본문을 매력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 두 가지, 방문자가 계속 증가해야 된다, 상위 노출의 점유율, 그런데 요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포스팅을 한다, 그리고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한다 라는 내용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체류 시간을 길게 하는 매력적인 본문 구성을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 공식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러프한 공식입니다. 제목에 키워드 넣고 문장식의 제목을 구성한 다음에
블로그 본문의 길이는 1000에서 2000자 사이, 이미지는 10자 이상. 그런데 글이 길어지면 이미지 많이 넣고, 뭐 글이 짧아지면 이미지 적게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타겟 키워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넣으시고, 요 정도는 굉장히 러프한 조건입니다. 요 정도만 맞추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노출이 잘 됩니다. 요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블로그는 4천자가 넘던데요? 뭐 괜찮습니다. 4천자 넘으면 뭐 당연히 이미지도 많이 늘어나겠고요. 다만 1000자는 넘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짧게 쓰거나 이미지가 너무 적으면 좀 노출이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매력적인 본문은 결론을 빨리 말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어. 그리고 블로그 본문을 딱 봤는데 결론이 나와 있어. 너무 좋겠죠.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검색했더니 이렇게 1위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제목 내용은 설치를 동영상으로 쉽게 설명을 했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땅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설치 동영상이 나오고 아래쪽에 이거 보면 설치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용자는 이걸 원했고 저는 앞쪽에 답을 던져줬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조회수 늘리기 위한 3가지 방법은 뭐지? 글의 앞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리즘에 맞게 운영을 하고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골라야 되고 본문의 조회수를 늘리는 테크닉들이 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회수 늘리는 방법은 3가지야 라는 걸 먼저 던져주고 본문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이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밖에 나와서 너무 떨다가 와서 동상이 걸릴 뻔 했더라고요. 자, 이제 블로그 조회수 늘리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사용자들은 내 발에 동상이 걸렸는지 화상을 입었는지 별 관심이 없다. 두 번째, 기존 포스팅 중에 관련 내용을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블로그 지수 관련돼서 포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 블로그 키워드 검색에서 고려해야 할 1순위여서 C랭크라고 하는 블로그 글을 본문에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제목은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것도 블로그 지수 관련된 본문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방문자 기록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글도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전의 글과 관련이 있다면 이전 글들을 적극적으로 본문에 삽입을 시켜서 내 블로그 글이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요. 요 글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요거 한번 보면 이렇게 본문을 썼고요. 그리고 하단에 내가 옛날에 요런 글 썼는데 요 글은 블로그 제목은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가? 요 글 안에는 블로그 지수 확인 사이트보다는 키워드로 판단해야 라고 하는 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막 서로 엮여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풍성한 본문이 되고 당연히 사용자는 하나의 글을 읽기보다는 여러 개의 글을 읽으니 네이버에게 내 본문은 좋은 본문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일단 온라인 마케팅 교육 관련돼서 제가 글을 쓴다면은 이렇게 글도 쓰지만 내 동영상 강의, 물론 유튜브에 영상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업로드해도 됩니다. 요런 강의도 있어. 요런 강의도 있지. 요렇게 해서 사용자가 내 홈페이지에서 강의까지 보면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는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홍대 스터디 카페도 한번 예시를 보면은 자, 요 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요렇게 이게 나는 방문을 못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마치 내가 방문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보면서
앞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면서 체류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내가 방문하진 않았지만 마치 방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 이걸 방문하신 분들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본 효과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이미지를 막 넣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의 간접 체험을 돕는 이런 이미지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블로그의 조건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체류 시간을 늘리는 블로그 본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글들을 잘 연결시키고 동영상도 넣고, 그래서 결론을 빨리 말해라. 이전 글들과 잘 엮어라.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사용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줘라. 요 정도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